자,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한 미셸 오바마 여사. 재밌는 건요,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 한국계 우리 미주 한인 디자이너가 만든 의상을 입고 연단에 올랐다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 소식은 뭐 약간은 뭐 비하인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비하인드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건 사실 뭐 그 중심되는 내용이 중요하고 또 정책이 중요하니까 우선은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전해드리고 비하인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릴까 합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의 옷 얘기. 자, 그리고요, 오늘 그 금리 인하 여부와 관련해서도 어제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좀 영상 뒤쪽에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그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어제 그 민주당의 이틀째 전당대회에서, 어제가 아니죠, 우리가 화요일 이틀째 전당대회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아주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원래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연설의 달인, 연설의 대가니까 뭐 멋진 연설을 할 것이라는 것은 뭐 공화 민주 양당 누구든지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었고, 실제로 연설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셸 오바마 연설도 멋있었고요. 자, 시카고가 낳은 생존하고 있는 정치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고향에 오니까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 이제 이 톨치는, 이제 횃불은 넘겨졌다 라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위한 당의 결집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연설 접근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78세에 끊임없이 불만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런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카말라 해리스에게 질까봐 두려움 때문에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고 너무나도 안 좋은 나머지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면서 유치한 변명에, 미친 음모론에, 뭐 거짓말에, 심지어는 해리스 지지 인파에 대한 무슨 괴상한 집착까지 보이는 그런 사람, 78세의 백만장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뭐 누구 얘기하는지는 뭐 이름 안 돼도 뭐 다 연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렇게만 한 후에 뭐라고 했느냐, 그런데 우리는 허세와 갈팡질팡 속의 그 혼돈을 4년 더 경험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이미 보았는데, 영화를 이미 봤는데, 보통의 경우에 그 최악의 영화는 속편이 나왔을 때 그 속편이 더 최악인 경우가 많습니다 라면서 우리는 최악의 영화의 그 속편을 이제 볼 필요 없이 이제는 새로운 챕터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니라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We ready to go 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뭐 환호하면서 박수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대단한 환호를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뭐 연설은 잘하는 걸 워낙 유명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도 올라왔습니다, 연단에. 남편의 이름은 아시다시피 이제 더그 엠호프라는 사람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그 엠호프도 이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미국 부통령의 남편이니까 세컨 젠틀맨이죠. 세컨 젠틀맨. 이제 엠호프는 연설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가족을 위해서 늘 나섰던 것처럼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면서, 뭐 남편으로서 하는 얘기죠. 또 남편으로서, 뭐 지지자로서,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엠호프는 전당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연설에 나서서 또 뭐라고 했느냐, 나의 부인 카말라는 즐거운 전사다라고 말했습니다. Joyful warrior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warrior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전사라는 뜻인데, 전사가 뭐예요? 전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전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즐거울 수가 있나요, 과연? 그렇지만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 뭐 brave warrior라고 표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용감한 전사다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약간은 좀 반어법적인 의미로 즐거운 전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엠호프는 남편으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카멀라 해리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해왔던 일을 그녀의 국가를 위해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머프는 또 즐거운 전사들, 이 조이풀 전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래도 즐겁다라는 표현 때문에 약하게 우리가 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래도 분명 용감하고 강력한 전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또 뭐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 부인 카멀라 해리스는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카멀라 해리스 나의 부인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쁨을 찾고 또 내 부모님이 나한테 가르쳐 줬듯이 이 불안당 등에게 항상 맞서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리스는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거나 도망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정면으로 맞서는 게 겁쟁이를 상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자,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 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남편으로서 부인을 만난 일화를 소개했는데 10여 년 전에 자신의 그 변호사 일을 이 사람은 이제 변호사예요. 뭐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도 하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도 뭐 일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자, 더그 에머프 변호사는 그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만났던 한 고객이 있었는데 그 고객이 자신에게 이 해리스 부통령의 전화번호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뭐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준 건지 한번 만나볼래? 한번 만나봐. 너도 지금 싱글이고 내가 아는 이 사람도 지금 정치인이긴 하지만 싱글인데 둘이 잘 맞을 것 같은데 해서 준 건지 아니면 에머프가 야, 너 혹시 그 해리스 부통령 연락처 알아? 알면 좀 줘봐 해서 받은 건지 그건 얘기 안 했습니다만 여하튼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해리스 부통령의 연락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받은 날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전화를 했는데 너무 좀 당황하고 좀 어색하고 뭐 막 마음이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전화를 마침 못 받길래 그 음성 메시지에 이제 메시지를 남기는데 자기 생각에는 너무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알아들을 수 없게 그냥 횡설술설 하면서 그냥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후에 이 해리스 부통령이 그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계속 저장해 놓고 있다가 이제 몇 년 뒤에 결혼했잖아요. 그 후에 이제 결혼 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 결혼 기념일 때마다 그 내용을 들려준다라고 말해서 나는 결혼 기념일이 그래서 오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 횡설수설하는 내용을 또 들어야 할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뭐 그렇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 많은 당원들이 또 한바탕 웃는 그런 짧은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자, 남편 에머프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오늘, 그런데 오늘이 바로 결혼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결혼 1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아까 그 뭐 횡설수설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결혼 기념일마다 들려줘서 아우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 결혼 10주년 기념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남편 에머프는 미국은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카멀라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한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멀라 해리스 나의 부인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가장 정확하게 맞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순간에 가장 정확히 맞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해서 또 한 번 박수를 받았습니다. 뭐 남편도 뭐 연설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을 얻는데 충분히 필요한 그런 내용의 뭐 스피치를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갈 시간이죠. 시카고에서 열린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틀째 행사에서 미셸 오바마 여사가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연설을 할 때 미셸 오바마 여사가 입고 연단에 오른 그 옷이 지금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계 디자이너가 만든 의상을 입고 연단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미셸 오바마의 옷차림을 세세하게 분석을 했는데 뉴욕타임즈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위아래 이 복장은 물론 아래는 바지를 입었고 위에는 이제 멋진 그 옷을 입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윗옷 상의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아래 복장은 물론 이 액세서리까지 미셸 오바마는 고도로 계산된 패션 스타일이었다 라면서
공격적인 의상으로 이번 대선이 아주 치열한 전투가 될 것임을 그 의상, 패션을 통해서 암시한 그런 고도의 그 전략이었다라고 아주 미셸 오바마 여사의 의상을 본인이 의도한 것 그 이상으로 아주 그냥 평가를 했습니다. 자, 미셸 오바마 여사가 전당대회 연설 때 입은 옷. 자,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느냐. 그 옷은, 일단 짙은 남색이죠. 다크 블루, 짙은 남색 옷인데, 민소매 재킷.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여름에 많이 입으시는 여기 소매가 없는, 팔이 없는 민소매 재킷에 발목이 보이는 그 크롭트 팬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짧은 칠부 바지 같은 거죠. 뭐 옛날에는 바지를 7, 80년대에는 나팔바지 그래갖고 뭐 길고 넓고 뭐 이런 걸 입다가 뭐 8, 90년대 들어가니까 이제 바지 폭이 좀 줄어들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바지 폭이 좀 더 줄면서 좀 쫄쫄이 바지처럼 입기도 하다가 최근에 2010년도 넘어서 최근에는요 뭐 남자들도 좀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살짝 요만큼 짧은 듯한 그런 바지를 입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바지, 크롭트 팬츠라고 하는데 그런 짧은 한 7부, 8부 정도 되는 그런 바지를 입었는데 아주 뭐 멋있었습니다. 자, 이 옷은 그런데 미국의 럭셔리 브랜드 몬세라는 브랜드에 맞춘 정장입니다. 그런데 이 럭셔리 브랜드 몬세라는 회사는요, 뉴욕의 디자이너 페르난도 가르시아라는 사람과 미주한인 로라 킴 씨가 공동으로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미주한인 로라 킴 씨가 공동 CEO예요. 아주 럭셔리한 뉴욕에서는 동부 쪽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몬세. 이들은 그 역대 미국 대통령 부인들의 취임식 드레스, 이 몬세가 디자인 거의 다 많이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 부인들이라든지 고위 공직자의 부인들이 어디 갈 때 좀 멋지게 드레스를 입고 갈 때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이 바로 이 몬세에서 나온 디자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로라 킴 씨가 디자인한 것들을 그렇게들 좋아한답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인들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이번에 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선택한 브랜드 몬세를 주목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공동 설립자인 로라 킴 씨가 최근 그 아시아계 혐오에 맞서기 위해서 아시아계 패션계 인사들을 함께 모아서 뭐 단체를 조직했는데 그 아시아계 패션 인사들과 함께 그 슬레이션스 반인종차별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반인종차별 모임을 만든 올거나이저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로라 킴 씨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미셸 오바마 여사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 몬세의 브랜드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반인종차별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뉴욕타임즈가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 이 패션 브랜드를 사실은 미셸 오바마 여사 정도면은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는지 뭐 금방 연설하고 무대에서 내려가면 뭐 SNS에서 금방 쫙 분석됩니다. 어떤 디자인이었고 어떤 브랜드였고 디자인은 누가 했고 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몬세에서 로라 킴이 했어? 가만히 있어봐. 로라 킴은 반아시안 혐오 범죄, 그러니까 아시안 혐오 범죄를 반대하는 그런 단체를 만든 그 장본인인데 그 사람이 디자인한 걸 입고 나왔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똑같이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구나. 이거 뭐 금방 해석이 됩니다. 아시안 혐오에 반대하는 의미가 그렇게 전달됐다면 우리로서는 같은 우리 미주 한인으로서는 정말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일임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미셸 오바마 여사의 의상에 또 다른 메시지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언론들은 미셸 오바마 여사의 그 날카로운 상의 옷깃의 깃이 이렇게 좀 날카롭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 날카로운 상의 옷깃과 또 노출된 양팔 등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자인 집중에서부터 또 뭐 브랜드 집중에서부터 그러면 왜 또 그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누가 디자인했을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 로라 킴은 왜 그렇게 디자인했을까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소매 디자인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뉴욕타임즈의 패션 비평가인 바네사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 윗부분에 그 날카로운 그 상의의 옷깃은 살짝 군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민소매인데 여성분들이 이제 민소매 많이 입기도 하지만 조금 체형이 연약하신 그런 분들은 좀 뭐 민소매 입으면
뭐 여성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셸 오바마 여사는 조금 체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민소매를 통해서 드러난 그 미셸 오바마 여사의 그 양팔은 길고 살짝 두툼한 양팔은 물론 여성스러우면서도 적당히 드러난 그 근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출시켰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마치 갑옷처럼 절제되면서도 어떤 날카로운 느낌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전사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번 대통령 선거는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고 모두가 투표에 임할 준비를 진지하게 그리고 마치 전쟁처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멋진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그런 멋진 디자인의 의상이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뿐만 아니라 그 패션 디자인 분석가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어제는 해리스 부통령의 옷 색깔을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미셸 오바마 여사의 의상 디자이너가 한국인이고 또 그 디자인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다 등등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스토리 뉴스에서 전해드리는 그 미국 대선 소식은요, 이렇게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도 좀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날 어제 오늘 그 다음날의 일정도 아주 중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일정이죠. 드디어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오늘 사실 출정식이 있습니다. 오늘 일정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 계속해서 기대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정치권 소식은 좀 뒤로 하고 남가주 지역으로 가서 좀 로컬 뉴스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LA를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에서 최근에 그 범죄가 좀 많이 늘어나서 걱정인데 특히 이제 강도나 절도 사건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절도 사건이 급증을 하자 무슨 일들이 있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그 상가업소나 그 거주하는 주택지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흐릿하게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주소, 그러니까 구글 맵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주소를 넣고 탁 치면은 아주 스트리트 뷰에서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들 집이 다 보이잖아요. 360도 돌아가면서. 물론 집 안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집 앞에서 아주 360도 뷰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내 집이 그렇게 보이는 모습을 블러리하게 보이는 거, 흐릿하게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 주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가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내 집을 그렇게 선명하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보는 걸 원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경찰에서도요, 이 온라인에 노출된 상가나 주택 사진을 좀 비공개, 흐릿하게 처리하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구글 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주소를 쳐 들어간다거나 또는 거주하는 주택에 들어가서 이제 사진 나오면 사진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이건데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블러리하게, 흐리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구글 맵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주소를 치고 스트리트 뷰로 찾습니다. 물론 이제 주소를 넣고 엔터 누르면 스트리트 뷰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고 그냥 지도같이 1차원적인 적인 지도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셀룰라이트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서너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스트리트 뷰로 해서 찾아 놓으신 후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집이나 업소 이게 사진이 딱 나오죠. 영상처럼. 그래서 이제 해당 화면 그걸 찾아 놓은 후에 해당 화면 왼쪽 상단 또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port a Problem 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 신고하는 섹션이 있어요. 버튼. 문제 신고. Report a Problem 이라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딱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몇 가지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구글 맵 측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해당 주소 사진을 블러리하게, 흐리게 처리를 합니다. 이미 상당수의 아파트나 주택 그리고 업소들이 이런 방법으로 그 구글 맵의 스트리트 뷰상에서의 그 모습을 흐릿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처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정보를 일찍 입수하신 분들은. 자,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들도 다른 사람들이 내 집의 구조나 어떤 모양새 밖에서 보더라도 야, 여기는 창문이 이렇게 달렸고 옆쪽 문은 어떻게 되어 있고 옆쪽 문은 게이트가 있나 없나 담이 높으면 얼마나 높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구조를 볼 수 없도록
흐리게 처리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라고 경찰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급 주택을 노리는 범죄자들은 소셜미디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타겟이 될 만한 그런 주택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범죄를 피하고 싶은 우리들도 열심히 이런 그 조치를 취해놓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경찰국에선 조언을 했습니다. 자, 이 그 범죄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요즘 그 한인들의 범죄 피해가 좀 소위 말해서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인 남성이요 또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올해 44살의 한인 윤종환 씨가 LA에서 남쪽으로 한 20-30분 정도 가면 되는 잉글우드라고 있어요. 20-30분도 안 되구나. 뭐 한 20분 정도 가면 그 흑인들이 근데 여기 많이 살아요. 사실 뭐 잉글우드 포럼도 거기 있고 그다음에 소파이 그 스테디움이라고 해서 BTS 공연도 한 큰 도움 구장 그것도 거기 있고 해서 사실은 갈 일도 좀 꽤 있는데 사실은 그 주변은 온통 흑인들 밀집 지역이긴 합니다. 잉글우드라는 곳이. 자, 잉글우드 인근의 한 공원 벤치에서 한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국은 윤 씨의 그 직접적인 사인은 심각한 두부 외상이며 타인에 의한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올해 44살의 윤종환 씨는 숨지기 전날 주말을 맞아서 그쪽 지역의 한 공원을 찾았다가 신원 미상의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에 그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사건 담당 형사는 지난 4일 윤 씨는 잉글우드 인근의 한 공원을 찾았고 낯선 무리 서너 명을 마주쳤는데 이들 중에 한 명이 윤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현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경찰이 확보했는데요. 영상 속에서 윤 씨는 얼굴이 잔뜩 부은 상태로 쓰러졌습니다. 당시에 어떤 오디오는 들리지가 않아서 무슨 언쟁이 있었는지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서너 명의 사람들과 맞닥뜨린 윤 씨가 한참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고 윤 씨는 얼굴이 잔뜩 부은 상태로 쓰러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갔죠. 그리고 나중에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린 그 윤 씨는 힘들게 이제 일어나서 벤치에 앉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결국 다음날 새벽에 숨진 채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LA 한인타운 길을 걷다가 또 묻지마 폭행을 당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꽉 미는 거예요. 19살짜리 청년, 19살의 한준희 씨. 가만히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이제 걸어가니까 뒤에서 누가 더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문제입니다. 이걸 듣고 음악을 듣더라도 조금 소리를 너무 크지 않게 들어야 돼요. 주변에서 어느 정도 좀 그 변화되는 소리에 내가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볼륨으로 들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걷거나 이럴 때. 차가 나한테 다가온다든지 어떤 사람이 빠르게 나한테 뛰어온다든지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볼륨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크게 듣고 갔는지 뭐 뒤에서 누가 갑자기 막 뛰어오면서 확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밀어버리고 그냥 대책 없이 앞으로 꽝 쓰러졌는데 마침 그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바로 뇌사 상태로 갔다가 숨졌습니다. 19살 한준희 씨가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이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잉글우드 공원 벤치에서의 한인 폭행 피해 사망이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LA 지역에서만 최근 한 달 사이에 소위 묻지마 폭행에 의한 한인 사망 사건이 2건이나 연이어 발생했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으면서 비극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참 요즘 그 남가주 LA 인근의 사건 사고가 많은데 이달 초에는 그 페사데나 지역, 이 페사데나는 LA 한인타운에서 한 30분 정도 북쪽으로 가면 되는 곳입니다. 페사데나 지역 그 메트로역에서 한 여성이 무차별 또 폭행을 당한 가운데 이것도 묻지마 폭행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인근 프리웨이로 집어던지는 영상이 공개돼서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7일 오전 9시쯤 발생한 사건인데요. 오전 9시쯤이니까 이때 이제 좀 일찌감치
조깅이라든지 이제 운동을 하려던 사람들이 좀 나오죠. 그러면서 발생한 겁니다. 그런 사건의 그 공개된 영상을 보면 가해자는 피해 여성을 마구잡이로 구타한 뒤에 그녀를 210번 프리웨이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는 이 피해 여성을 차들이 빠르게 달려오는 프리웨이를 향해서 그냥 집어던지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 여성은 차에 치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여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고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묻지마식 범죄였습니다. 요즘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건의 한인 폭행 피해 사망 사건, 이것도 소위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발생한 묻지마 범죄였고, 지금 말씀드린 프리웨이로 그냥 집어던지는 이것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 가해를 한 묻지마식 범죄였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은 그래도 밝혀졌습니다. 또 이 가해자도 체포됐고요. 올해 33살의 히스패닉계인 후안 파블로 플로레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끝소식입니다. 어쩌면 이제 이게 제일 민감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달 7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는데요. 이 FOMC 회의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늘 그렇다시피 이제 FOMC 회의가 끝나면 일단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동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관심되는 게 뭐예요? 도대체 금리를 언제 인하하지? 라는 그런 궁금증, 그런 기대감,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지난달에 회의를 막 마치고 나와서 발표한 이번에도 우리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요 짧은 한마디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가 아니라 정말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그 발표로부터 약 한 달 뒤쯤에 공개되는 그날 있었던 회의에서의 대화록. 그 대화록이 말 한투도 빠짐없이 쫙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그 회의의 대화록, 의사록이 어제 공개된 겁니다. 그 내용을 어떤 의원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의원이 무슨 말을 했고 또 주로 모아지는 그 내용은, 발표 내용은 어떤 식이었고, 이거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예상을. 자, 그게 어제 공개됐는데 금리 인하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초미의 관심을 어제 끌었었습니다. 그 연준 의원들의 회의 대화록,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내의 대다수 위원들이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지금처럼 이 상태로 흘러간다라면 다음 달에, 즉 9월에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의사를 비친 위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자, 의사록에 기록된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jority, 즉 대다수 위원들은 지표가 지속해서 지금처럼 나온다면 다음 회의는 이제 9월에 있습니다. 다음 달, 즉 다음 달 회의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통화 정책을 완화한다는 건 뭐냐? 즉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뜻입니다. 금리 인하가 다음 달에 적절할 것이다라고 대다수 위원들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사록을 보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쉽게 말해서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있겠구나, 이런 걸 좀 확실하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금리는 그러면 내리면 과연 그러면 얼마나 내릴까? 이제 그것도 또 중요하고 궁금한 것인데요. 연준 의사록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 위원이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했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요것만 놓고 본다면 연준이 다음 달에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일 것 같고, 요것만 놓고 본다면 다음 달에 인하도 하지만 빅컷, 그러니까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빅컷의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빅컷 가능성까지 전망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0.25%포인트 인하는 현재로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오랜 경험상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다음 달까지 무슨 경찬동지할 큰 변수가 불거져 나오지 않는 한 그 정도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는 드디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